로마인의 이야기 2권 한니발 전쟁. 오늘은 네 번째 녹음이죠. 지난번 올린 포에니 전쟁 세 번째 녹음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배경 이야기에 이어 본격적인 한니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갔죠.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의 기세가 로마의 심장부를 어떻게 겨누게 되는지와 국가의 운명이 단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순간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로마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위기를 견뎌내는가를 보여주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긴박했던 16년의 사투를 계속해서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 2권 네 번째 녹음은 트래시 매너와 칸나이에 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트래시 매너 제3회전. 패전 책임자는 십자가형에 처해 죽여버리는 것이 관례인 카르타고와는 달리 로마는 패장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이지만 그 이유를 마키아벨리는 전쟁터에서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휘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다. 공화정 로마는 민주정 아테네처럼 귀족 계급을 배제하고 평민을 주체로 한 정치 체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 계급은 그대로 남겨놓고 양자가 가진 힘을 합쳐 국가의 활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체제를 지향한 국가다. 이런 국가 체제를 선택한 경우 귀족과 평민 사이에 일어나기 쉬운 투쟁은 싹이 보일 때 재빨리 잘라내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마는 기원전 367년에 리키우스법이 성립된 것을 계기로 국가의 모든 요직을 평민한테도 개방한다는 방침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의 평민 출신이 선출되는 것은 이제 거의 상례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패전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면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처벌받은 사람이 귀족이면 귀족 계급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고, 처벌받은 사람이 평민이면 평민 계급은 그가 평민 출신이니까 처벌받았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책임 추궁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인은 누구한테도 패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전사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인 이점, 즉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국론이 양분되면 국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다. 국론이 통일되고 그 결과 국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면 희생도 적어진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각오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까지 지배계급의 무능에 희생되는 것을 감수할 마음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카르타고나 그리스와 다른 로마의 이 방식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운하게도 패장이 된 사람에게 서력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어쨌든 패배의 원인이 지휘관의 능력 부족에 있다면 로마 병사인 시민들은 두 번 다시 그를 집정관으로 뽑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패장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집정관에 재선될 수도 있었다.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 총사령관이었던 셈프로니우스 롱구스는 그 후 다시는 집정관에 선출되지 못했다. 반대로
중상을 입고 참전하지 못한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집정관과 동격인 절대 지휘권을 부여받는 전직 집정관에 임명되어 1만 명의 병력과 함께 에스파냐에 파견되었다. 에스파냐에서는 그의 동생 그나이우스가 2개의 군단을 이끌고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과 싸우고 있었다. 한니발에 대한 통합 참모 본부가 된 로마 원로원이 한니발의 배후지인 에스파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에스파냐 전선을 코르넬리우스 형제에게 맡긴 것이다. 한니발이 로마 연합의 붕괴를 노렸다면 로마는 한니발의 배후지인 에스파냐의 붕괴를 노리고 있었다. 피사를 떠나 에스파냐로 간 전직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18세가 된 아들을 동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버지 휘하에서 출전해도 그 후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수업을 쌓는 것이 로마의 귀족 자제가 밟는 과정이었다. 이 젊은이를 맡은 사람은 역시 귀족인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였다. 한니발에게 원정 2년째가 되는 기원전 217년 로마는 그 해에 전선을 담당할 집정관으로 귀족인 세르벨리우스와 평민인 플라미니우스를 선출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인 세르빌리우스와는 반대로 강경하고 대담한 성격을 가진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는 한니발을 상대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충만해서 집정관 선거에 출마했고 동료보다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가 태어난 해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원전 232년에는 호민간에 선출된 경력이 있다. 그 후 원로원에 들어간 그는 기원전 227년에는 속주, 시칠리아의 총독을 지냈고 기원전 223년에는 집정관에 선출되어 갈리아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기원전 222년에는 재무관에 선출되어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의 3번 국도로 남아있는 플라미니아 가도를 건설했다. 기원전 217년에 집정관으로 선출된 것은 그에게 로마의 최고 관직에 2번째로 취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가 호민관으로 선출된 해로 미루어 보아 그 해에는 45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선의 최고 사령관으로는 무르익은 나이였다. 플라미니우스는 트레비아 전투의 패장 셈프로니우스보다 더 평민 계급의 옹호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국유지 임대의 상한선을 125헥타르로 제한하고 원로원 의원이 통상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성립시켰다. 이것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고 실제로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는 귀족이 많았다. 하지만 명확한 반귀족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라미니우스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표면화된 것은 아니다. 로마 귀족들은 드러내놓고 플라미니우스에 반대했을 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플라미니우스는 자신에 대한 귀족 계급의 반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기원전 217년의 집정관 취임은 그런 플라미니우스에게는 귀족 계급의 반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공화정 로마에서 집정관은 대개 최전선에 파견된다. 한니발은 볼로냐 근처까지 와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한니발이 남하에 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남하에 올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다른 장군이라면 볼로냐에서 리미니까지는 평원지대를 지나고 리미니에서 로마까지는 플라미니아 가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북쪽에서 남하에 오는 사람 앞을 막아서는 아펜니노 산맥을 넘었을 게 분명하다. 5만 명의 대군과 함께 아펜니노 산맥을 넘으려면 이 길이 가장 쉬웠다. 플라미니아 가도는 불과 3년 전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한니발의 의도를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로 남하해 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니발을 맞아 싸우려면 로마는 병력을 양분할 수밖에 없었다. 집정관 세르빌리우스는 리비니로 파견되어 한니발이 플라미니아 가도를 선택한 경우에 대비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는 아래초로 가서 적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 토스카나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비했다. 집정관에게는 각각 2개 군단이 주어졌지만 증강되었기 때문에 2개 군단은 2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집정관은 한니발의 동향을 파악하자마자 합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기원전 217년 4월 30세가 된 한니발은 전군을 이끌고 겨울 수경지를 떠났다. 겨울을 난 볼로냐에서 리미니로 간 다음 플라미니아 가도를 지나 남하하는 평이한 길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가 택한 길은 볼로냐에서 곧장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 피렌체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거리는 짧지만 어려운 길이었다. 리미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르빌리우스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다음 전쟁터를 에트루리아인이 사는 토스카나 지방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에트루리아 도시들이 로마의 등을 돌리면 로마 연합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게 된다. 플라미니아 가도 주변을 침범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일대에 사는 움브리아족이다. 로마 연합군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보아도 에트루리아인이 5만 명인 반면에 움브리아족은 2만 명에 불과하다. 로마 연합의 붕괴를 노린다면 에트루리아인이 사는 토스카나 지방을 전쟁터로 하고 그 싸움에 이겨서 에트루리아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런 설명은 일이 일어난 뒤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알프스를 넘는다는 전대미문의 위협을 이룩하고 게다가 쉴 새도 없이 2번이나 로마군의 참패를 안겨준 한니발의 의도를 당시 로마인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주도권은 완전히 30세의 젊은이가 쥐고 있었다. 로마인은 리미니와 아래초 양쪽에 군대를 배치했지만 한니발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것은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하지만 아펜니노를 넘어 아르노강 유역으로 내려왔을 때 예상치 못한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중해성 기후인 이탈리아에서는 비가 겨울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내린다. 기원전 217년 봄은 예년에 비해도 비가 많았다. 아펜니노 산맥에서 발원하는 아르노강은 피렌체를 지나면 몇몇 지류를 모아 피사로 내려가서 티레니아해로 흘러드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가장 큰 강이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거나 하면 지류 유형의 평지는 물에 잠기기 쉽다. 한니발과 그의 군대는 아펜니노 산맥에서 내려왔을 때 온통 늪지대로 변해버린 평지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늪지대를 돌파하는 데에는 꼬박 3박 4일이 걸렸다. 늪지대를 통과할 때는 리비아와 에스파냐 보병대가 전위에 서고 그 뒤를 갈리아 병사들이 따라가고 후위는 누미디아 기병이 지키는 순서로 행군했다. 기병의 임무는 후위를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행군에 비명을 지른 갈리아 병사들의 탈주를 막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말이나 짐차에 기대어 잠깐씩 휴식을 취했다. 잠을 자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다. 한니발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행군했다. 그는 어려운 행군보다 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결국 이 눈병으로 그는 한쪽 시력을 잃게 된다. 희대의 전술가는 이때부터 애꾸가 되었다. 휴식다운 휴식을 병사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피렌체에 도착한 뒤였다.
한니발은 여기서 병마를 쉬게 하는 동안에도 척후를 내보내 정보를 모았다. 피렌체에서 남동쪽으로 100km쯤 떨어져 있는 아레초에 플라미니우스의 2개의 군단이 있는 것도 알았다. 게다가 집정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의 성품까지 알아낸 모양이다. 충분한 휴식으로 피로에서 회복된 병사들에게 한니발은 아래초로 직행하지 말고 아래초를 동쪽으로 보면서 남하하라고 명령했다. 단순한 행군이 아니었다. 주변 일대를 약탈하고 불태우면서 행군하는 것이다. 이 일대는 구릉이 겹겹이 포개진 토스카나 지방에서는 드물게 평지가 펼쳐져 있다. 불타는 연기는 멀리서도 잘 보였다. 아레초는 높직한 구릉을 에워싸듯이 만들어진 도시다. 에트루리아인이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로마의 동맹 도시였다. 그 아래초에서도 불길과 연기가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는 적군을 포착하자마자 당장 리미니에 있는 동료에게 전령을 보내 적군의 움직임을 알리고 리미니에 있는 2개의 군단의 남하를 요청했다. 리미니에서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 내려오는 동료 세르빌리우스와 자기가 한니발을 협공한다는 것이 플라미니우스의 생각이었다. 이대로 한니발을 추격해 가면 플라미니아 가도로 내려오는 아군과는 페루자 근처에서 합류할 수 있을 터였다. 플라미니우스는 리미니에 있는 세르빌리우스에게 우선 기병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한니발이 평범한 장군이었다면 이 작전도 성공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30세의 젊은이는 정보 수집과 선택, 그리고 그 활용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동도 발군이었다. 그에게는 로마의 4개의 군단이 합류하도록 내버려둘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전쟁의 실마리를 열지 않고 그저 적을 쫓아가기만 하는 임무는 성미가 강한 장군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일 게 분명하다. 로마가 로마 연합의 맹주일 수 있는 것은 로마 연합 가맹국들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는 충실한 동맹자인 에트루리아인이 약탈당하고 집을 잃고 살해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로마 연합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의 임무를 남보다 훨씬 강하게 의식하고 나이도 40대 중반의 한창 나이인 플라미니우스에게는 분통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플라미니우스를 사뭇 깔보듯이 한니발의 군대는 로마군의 코앞에서 만행을 계속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레초와 페루자의 중간쯤 되는 곳에 트라시메노 호수가 시야 가득 펼쳐져 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가장 큰 호수다. 이 호수 북쪽에는 구름과 호수 사이에 낀 좁은 평지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이곳을 지나 동쪽으로 가면 플라미니우스가 아군과의 합류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페루자에 도착할 수 있다. 한니발은 그날만은 행군을 서둘러 저녁이 되기 전에 트라시메노 호반에 도착했다. 척후병을 미리 내보내 주변 지형을 조사한 그는 호반에 도착한 뒤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한니발의 지시에 따라 각 대대에는 각자 담당 구역으로 흩어져 갔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야영을 하는 것이다.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었다. 남쪽으로 내려온 길은 호수와 만난 지점에서 동쪽으로 꺾인다. 꺾이자마자 나타나는 언덕 기슭에는 기병대가 숨었다. 기병대 바로 동쪽에는 갈리아인 병사들이 숨는다. 그 동쪽에는 리비아와 에스파냐의 보병대가 배치되었다. 모두 언덕 기슭을 가득 메운 숲속에 숨어서 아침을 기다린다. 길쭉한 호반이 끝나는 지점에는 호반에서 나가는 출구를 틀어막는 형태로 중무장 보병대가 진을 쳤다.
위의 지도를 보면 한니발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는 길쭉하고 좁은 호반으로 적을 끌어들여 플라미니우스의 군대가 호반에 들어왔을 때 기병은 서쪽에서, 중무장 보병은 동쪽에서, 나머지 보병은 북쪽에서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유일하게 비어있는 남쪽에는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다. 한니발이 장기로 삼는 포위 작전인데 이번에는 자연까지 작전에 이용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의 2개 군단은 밤이 된 뒤에 호반에 도착했다. 한니발 군대가 어디서 야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플라미니우스는 척호를 내보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호반에 아무도 없고 모닥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한니발 군대가 트라시메노 호반을 통과하여 페루자 쪽으로 갔을 거라고 믿었다. 적의 매복이 예상되는 야간 행군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플라미니우스는 호반에서도 서쪽에 있는 평지에 수경지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기원전 217년 4월 19일은 트라시메노 호반을 두껍게 덮은 아침 안개 속에서 밝아오고 있었다. 봄에는 이 일대에 자주 아침 안개가 낀다. 넓은 호수면에서 증발하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침 안개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짙고 지표면에 눌러앉아 좀처럼 개지 않는다. 이른 새벽에는 시계가 10m도 안 될 때가 많았다. 한니발은 기상 정보까지 입수했던 모양이다. 오늘이야말로 적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 진을 거둔 로마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좁은 호반지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시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각 부대의 선두에서 나아가는 부대 표지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적은 멀리 있다고 믿고 있는 로마 병사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전속력으로 행군했다. 25,000명의 병력이 길쭉하고 좁은 호반지대에 들어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 이변을 알아차린 것은 로마군의 전위부대였다. 그들은 선두에서 있었기 때문에 호반의 동쪽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군의 벽에 맨 먼저 부딪혔던 것이다. 그들은 정면의 적과 용감하게 싸웠지만 후속 부대는 이변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긴 했어도 짙은 안개 때문에 그 이변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원인을 알기도 전에 적의 기병대가 호반의 서쪽 끝도 막아버렸다. 그러자 언덕 기슭의 숲속에 숨어있던 갈리아 병사들과 경무장 보병들도 좁은 호반에 갇혀버린 로마군을 습격해왔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달려온 후속차가 차례로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기원전 217년 봄에 트라시메노 호반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사륙이었다. 사륙의 고리는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세 방향에서 좁혀져 갔다. 호수로 뛰어들어 도망치려던 로마 병사들도 물을 튀기며 쫓아온 적군 기병의 창에 찔려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양보다 더 쉽게 살해되었다. 5만 명의 한니발 군대에 대해 2만 5천 명에 불과한 로마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투지만은 버리지 않았다. 사륙이라고 해야 할 전투는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도 지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개 기병으로 분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의 시신은 전투가 끝난 뒤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집정관이든 일개 병졸이든 구별 없이 모두 한꺼번에 피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안개가 거친 트라시메노 호반에는 카르타고 병사들조차 눈길을 돌릴 만큼 끔찍한 참상이 펼쳐져 있었다. 2만 5천의 로마군 병력 가운데 1만 7천이 전사했다. 전위부대 6천 명은 적진 돌파에 성공하여 동쪽으로 도망쳤지만
호반에서 살육을 끝낸 적군 기병대가 쫓아와 그들을 포위하여 모두 포로로 잡아버렸다. 호수를 헤엄쳐 건너거나 산속으로 달아나 로마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2,000명에 불과했다. 로마는 한니발을 의식하여 증강한 두 개의 군단을 통째로 잃어버린 셈이다. 한니발 쪽의 손실은 2,000명에 머물렀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갈리아 병사들이었다. 에스파냐에서 데려온 한니발의 정예 부대는 이번에도 고스란히 남았다. 후세의 전사가들은 이 트라시메노 전투를 전투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를 감쪽같이 속여서 불시에 공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로마인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간에 패배는 패배로 인정했다. 로마 시민에게도 사실 그대로 전했다. 민의 소지권을 가진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은 전사하고 또 한 사람은 전선에 나가 있는 로마에서 집정관 대신 민회를 소집한 법무관은 어두운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완패당했다. 전사자와 포로로 잡힌 자의 수를 밝히고 판명된 그들의 이름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법무관은 민회를 다시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다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리미니에 진을 치고 있던 집정관 세르빌리우스가 플라미니우스의 요청에 따라 먼저 보낸 기병 4천은 트라시메노 호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른 채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 폴리노 근처까지 와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플라미니아 가도를 버리고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아 한니발을 쫓아올 집정관 플라미니우스의 군대와 합류하기로 되어 있는 페루자로 가면 된다. 하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군이 아니라 누미디아 기병이었다. 수적으로나 전투력에서 열세인 로마 기병은 당장 포위되어 2,000기를 잃었다. 나머지 2,000기는 가까운 마을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포로가 되었다. 리미니에서 남아 중인 두 개의 군단은 기병 전력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병 보충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로마로서는 단순한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트레비아 패전으로 키살피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로마는 트라시메노 패전으로 토스카나 지방까지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키살피나는 알프스 남쪽의 갈리아를 말한다. 그러나 포강 유역의 키살피나와는 달리 아르노 강과 테베레 강 사이에 낀 토스카나 지방을 포기하는 것은 로마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랜 동맹자인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그렇게 간단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에트루리아인들도 한니발의 힘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트라시메노 패전 후에도 한니발 쪽으로 돌아선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한니발이 다가가도 코르토나를 비롯한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모두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았다. 포강 유역의 갈리아인과는 달리 토스카나 지방에 사는 에트루리아인의 로마화는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이제 플라미니아 가도를 이용하면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5만 명의 적군을 맞이한 셈이 된다. 수도 로마를 방해할 전력으로는 두 개의 군단이 있고 리미니에도 기병이 없는 두 개의 군단이 남아 있지만 그것을 합해도 한니발 군대와는 엇비슷한 병력밖에 안 된다. 누구나 한니발이 플라미니아 가도를 지나 로마를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다. 계절은 이제 막 5월에 접어들어 있었다. 30세의 카르타고 장군은 그러나 누구나 예측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로 직행하는 플라미니아 가도를 버리고 아드리아 해로 가는 길을 택했다. 휘하 병사들은 대부분 총사령관의 이 선택에 불만을 품었다. 풍부한 약탈품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 로마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된 토스카나 지방을 떠나 아드리아 해로 빠져서 해안을 따라 이탈리아 남부로 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장군들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한니발의 습관이었다. 장군들도 병사들도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젊은 사령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서 한니발은 로마의 아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우선 아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해자를 메울 생각이었던 것 같다. 트라시메노 전투를 치른 뒤에도 포로들 가운데 로마 시민병만 남기고 동맹 도시에서 온 병사들은 석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는 로마 연합이 해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토스카나 지방의 에트루리아인이 로마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은 오산이었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로마 동맹자인 그리스인이 그 힘을 지켜봐줄 다음 관객이었다. 트라시메노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전쟁 2년째야 대부분의 로마인도 한니발의 전략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우선 로마 연합의 가맹국 영토를 중점적으로 불태우고 약탈한다. 이어서 그것을 좌시할 수 없는 로마군이 출동하면 싸움을 걸어서 승리한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거듭될 때마다 로마에 등을 돌리는 동맹도시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바깥 해자가 다 메워진 상태의 로마를 공격하여 괴멸시킨다. 이 전략은 완전히 이치에 맞는다. 로마 시민병은 공화국 로마의 영토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전역에 70개 이상이나 건설한 식민도시에도 로마가 신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수도 로마를 공격하는 한니발의 배후에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한니발은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흘 거리라고 해서 간단히 로마로 쳐들어 갈 수는 없었다. 아드리아 해로 빠져나왔을 때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었다. 병사들은 누더기가 다 된 옷을 벗어버리고 전사한 로마 병사들한테서 벗겨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군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로마 병사들은 모두 수염을 깎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한니발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카르타고인과 에스파냐인, 누미디아인은 모두 수염을 기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까지 포도주로 씻어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한니발 군대는 아드리아 해를 왼쪽으로 보면서 이탈리아 남부로 행군했다. 로마 동맹자인 이 지방에서 약탈과 폭행과 방화의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빼앗은 물자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5만 명의 입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 약탈이나 방화는 동맹도시의 로마 이반을 유발할 목적으로 저질러졌지만 5만 명의 배를 채운다는 단순한 목적도 있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 지방에서 제멋대로 분탕질을 한 뒤 한니발은 정군을 이끌고 토스카나 지방과 더불어 로마의 동맹 도시들이 많이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캄파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캄파니아 지방에는 아피아 가도가 통과하는 대도시 카푸아, 쿠마, 포초올리, 나폴리, 소렌토 등 로마의 바다 동맹국들이 흩어져 있다. 토스카나 지방의 에트루리아인도 로마한테는 소중한 동맹자지만 캄파니아 지방의 그리스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였다. 한편 로마는
적이 수도를 공격할 위험은 적어졌지만 방위태세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로마는 독재관을 옹림하기로 결정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독재관을 옹림한 이후 실로 32년 만에 위기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전권을 한 손에 틀어쥐는 독재관에는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취임했다. 로마의 명문 귀족 파비우스 가문의 총수이기도 한 그는 그해 나이 58세. 이미 2번이나 집정관에 선출되어 갈리아인에게 승리를 거둔 경력의 소유자다. 전쟁터에서의 실적으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다. 30세의 한니발은 나이가 2배나 많은 이 파비우스한테서 지금까지 알았던 로마 장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리미니에서 달려온 2개 군단과 새로 편성된 2개 군단을 합하여 4개 군단을 이끌고 한니발을 쫓아간 파비우스의 전략은 단 하나, 한니발과는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코르넬리우스, 셈프로니우스, 플라미니우스 등 지금까지 한니발과 싸운 집정관들은 모두 패배를 맛보았다. 58세의 파비우스는 자기라면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한니발을 상대로 싸우면 자기도 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 가운데 한니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태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한니발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싸우지 않으면 된다. 그는 4개의 군단의 병력 5만 명을 이끌고 풀리아와 캄파니아를 제멋대로 쓸고 다니는 적군의 뒤를 바싹 쫓으면서 한니발이 싸움을 걸어도 절대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놓고 적군의 소모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이 파비우스에게 지구전주의자 쿵쿠타토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쿵쿠타토르가 지구전주의자를 의미하게 된 것은 훗날의 일이고 당초에는 굼뜬 사내라는 뜻으로 쓰였다. 파비우스가 채택한 전략은 유효성은 인정받았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컸다. 로마 연합군에는 로마 시민 외에 동맹도시 시민도 참전했다. 그들로서는 자기네 도시가 약탈당하고 불타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꼴이다. 로마 시민병도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하는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게 없었다. 그들은 연합의 맹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원통함을 느꼈다. 독재관 파비우스의 전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다. 한니발에게 또다시 당한 사건이 그 불만을 폭발시켰다. 트라시메노 전투로 시작된 기원전 217년도 늦가을에 접어들고 있었다. 풍요로운 캄파니아 지방을 로마군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실컷 약탈한 한니발 군대는 충분히 겨울을 날 만큼 많은 군량을 가지고 풀리아 지방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5만 명의 병력을 안전하게 월동시키려면 역시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 지방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독재관 파비우스는 기다리고 있던 좋은 기회가 비로소 찾아왔다고 느꼈다. 캄파니아에서 풀리아로 빠지려면 이탈리아 반도를 등뼈처럼 달리고 있는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골짜기 사이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다. 파비우스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한니발 군대가 통과할 모든 지점에 배치했다. 적이 골짜기로 들어왔을 때 일망타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30세의 카르타고 장군은 여전히 뛰어난 정보력으로 로마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골짜기 사이길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왔을 때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게 했다. 그리고는
짐수레를 끄는 데 사용하고 있던 소들 가운데 2,000마리를 뽑아서 솥불에 마른 나뭇가지를 묶었다. 한니발은 명령대로 모든 일을 끝낸 병사들을 모아놓고 저 멀리 앞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들 사이에 낀 골짜기 사이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밤 저 지점을 통과한다. 협곡을 사이에 두고 우뚝 솟아 있는 고지 하나에 로마군 병사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은 병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니발은 기다리고 있는 적의 코앞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날이 저물고 어둠의 장막이 내릴 무렵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 솥대와 함께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한테로 달려갔다. 솥불에 묶여있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병사들이 쫓아내자 솥대는 불똥을 흩날리며 로마군이 기다리고 있는 쪽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2,000마리의 소가 폭주하는 것이다. 잠복해 있던 로마 병사들은 어두운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불빛을 보고 적이 습격해 왔다고 생각했다. 마치 횃불을 손에 든 수많은 병사들이 일제히 언덕을 달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신중한 성격을 가진 파비우스는 야간 전투를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적군은 언덕 하나를 점거하려는 모양이다. 언덕 하나쯤 잃어도 협곡에서의 매복 작전에는 지장이 없었다. 파비우스는 이튿날 아침까지 군대를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니발과 그의 군대는 로마 군단의 눈 아래를 지나는 골짜기 사이길을 그날 밤 사이에 무사히 통과했다. 병사 한 명도 잃지 않았고 약탈품 한 개도 흘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파비우스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적은 이미 아펜니노 산맥을 넘은 뒤였다. 서둘러 보낸 기병대가 한니발의 후위를 따라잡았지만 이름난 누미디아 기병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군에는 한 명의 손실도 없었지만 로마군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 로마인들은 이때부터 아무리 방해를 받아도 해내고야 마는 것을 한니발이 무엇이든 통과한다는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게 되었다. 파비우스는 수도 로마로 소환되었다. 독재관 임기인 6개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수도로 소환된 이유는 제의를 집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의 면직이었다. 겨울에도 기후가 온난한 풀리아 지방에서 유유히 겨울을 나고 있는 한니발과는 반대로 로마에서는 이듬해 전선을 담당할 집정관 선출을 둘러싸고 파비우스가 주장하는 지구전파와 거기에 반대하는 적극전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적극전파는 파비우스와 같은 소국전법으로는 적이 소모되기 전에 아군이 먼저 소모되어 버릴 거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대한 지구전파는 제1차 푸에니 전쟁의 선례를 들어 직접적으로는 항복시킬 수 없었던 하밀카르를 시칠리아에서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카르타고인한테서 제해권을 빼앗아 카르타고의 보급선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밀카르는 한니발의 아버지다. 유효한 전략은 아비에 대해서든 아들에 대해서든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지구전파의 약점은 솥불 사건의 실패보다도 동맹도시가 지난 1년 동안 입어야 했던 피해에 있었다. 원로원도 이런 피해가 동맹국들의 입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결국 이듬해인 기원전 216년의 전선을 담당할 집정관으로는 적극전파와 소극전파에서 한 명씩 뽑아 귀족 출신인 아에밀리우스 파울루스와 평민 출신인 테렌티우스 바로가 선출되었다. 파울루스는 파비우스와 같은 생각이었고 바로는 적극전파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었다. 집정관 선출을 둘러싼 대립은 두 파에서 한 명씩 뽑히는 형태로 수습되었지만 미네를 뒤덮고 있는 분위기는 적극전파 일색이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온 기원전 218년에는 6개 군단, 그 이듬해인 기원전 217년에는 11개 군단이었던 로마의 병력이 기원전 216년에는 다시 13개 군단으로 증강되었다. 한니발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은 마음에 로마 시민들은 병역 의무가 늘어나는 쪽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듬해 봄부터 시작되는 기원전 216년이 로마와 한니발 사이에 자웅을 겨루는 해가 될 터였다. 대규모 전투로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한니발도 바라는 바였다. 트라시메노에서도 이겼고 풀리아와 캄파니아 지방을 약탈과 화공으로 괴롭혀 로마의 열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맹 도시의 병사들한테만 온정을 베풀어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로마 연합 가맹국들 가운데 로마를 버리고 한니발한테 달려온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로마를 원래의 양치기 마을로 되돌리려면 로마 연합을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한니발에게 이것은 방치해둘 수 없는 문제였다. 그 역시 결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칸나이 제4회전 1991년 1월이었던가 공습으로 시작된 걸프 전쟁이 지상전에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 세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을 무렵의 일이다. CNN의 실황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날 아침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도 아니고 야간 공습을 받고 있는 이라크도 아닌 평화로운 밀밭 풍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 밀밭 한복판에 선 기자는 오늘 아침에는 이탈리아에서 중계하겠다고 말하면서 방송을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다국적군의 지상전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시작된다. 그 지상전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예상할 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상전을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칸나이 평원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인 기원전 216년에 한니발과 로마의 대회전이 벌어진 전쟁터입니다. CNN 기자는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전황 전개도를 가리키면서 한니발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로마군을 무찔렀는가를 설명했다. 그것을 끝낸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칸나이 전투는 전사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라면 어디서나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스와르츠코프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장군들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나도 모르게 웃었지만 항공기도 헬리콥터도 없었던 시대의 전투가 위성방송 시대의 언론인의 관심을 끈 것은 재미있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서구의 사관학교라면 반드시 가르친다는 역사상 유명한 칸나이 전투다. 기원전 216년 미네에서 병력 증강을 의결한 로마에서는 전투가 재개될 봄에 대비하여 군단 편성이 시작되었다. 평상시 로마의 1개 군단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병 4,200명과 기병 300명의 로마 시민병과 그보다 조금 많은 동맹국 참전자로 편성되어 있다. 집정관 한 명이 이끄는 이른바 2개 군단이고 이것이 로마군의 전략 단위였다. 집정관은 2명이니까 로마는 해마다 4개 군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 로마 연합군의 전력은 38,000 안팎이 된다. 전시에는 상황에 따라 병력이 증강되었기 때문에 총 전력은 54,000이 되었다. 갈리아인과 일리리아 해적을 상대할 때처럼 양쪽의 적과 맞서야 했던 해다. 이 경우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병사의 비율은 2대 3이었다. 결전을 벌이기로 결정한 기원전 216년에는 상대가 한니발 한 사람인데도 로마는 더 많은 병력을 증강했다. 군단의 수를 늘린 것은 아니다. 집정관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은 여전히 2개 군단이고 집정관은 2명이니까 4개 군단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원전 216년에는 로마는 1개 군단의 규모를 보통 전시보다 더 많이 증원했다. 이런 경우의 부담은 로마 연합의 맹주이고 총사령관을 배출하는 로마가 우선 떠맡게 된다. 따라서 2명의 집정관이 하루씩 교대로 총지휘를 맡은 기원전 216년의 전력은 다음과 같았다. 로마 시민병으로는 보병 4만 명, 기병 2,400명, 합계 42,400명. 동맹국 병사로는 보병 4만 명, 기병 4,800명, 합계 44,800명. 총 합계는 87,200명이 된다.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보병 8만에 기병이 7,200명이니까 11대 1이다. 한편 겨울 수경지인 풀리아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니발 군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한니발 휘하에는 보병 2만 명, 기병 6,000명 합계 26,000명이고 갈리아 용병으로는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 합계 24,000명, 총 합계는 5만 명이 된다. 이쪽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보병 4만에 기병 1만이니까 4대 1이다. 보병 전력을 비교하면 8만 대 4만으로 로마가 우세하지만 기병 전력은 로마가 7,200이고 한니발이 1만이니까 한니발이 우세하다. 로마는 지난해의 트라시메노 전투 직후에 4,000명의 기병을 잃은 구멍을 메우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한니발과 맞설 8만 7천의 대군을 하루씩 교대로 총지휘할 집정관은 둘 다 한니발과 싸워본 경험이 없었다. 집정관 아이밀리우스는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1년 전에 집정관을 맡아서 일리리아인을 무찌른 실적이 있었지만 집정관 바로는 일개 병졸로 전투에 참여한 경험밖에 없다. 백인 대장 경력조차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 바로가 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 선출된 것은 그가 주장한 조기 결전론을 로마 시민 대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두 집정관의 정확한 연령은 알 수 없지만 집정관에 선출되는 조건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1세가 된 한니발보다 최소한 10살은 많았던 게 분명하다. 어쨌든 기원전 210년의 로마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니발과의 대결에 투입했다. 예전에는 3월 15일에 군사행동에 들어간 로마군은 적을 찾아 아피아 가도를 남하하기 시작했다. 카푸아를 지나 베네벤토에 가까워졌을 때 월동하고 있는 한니발을 감시하던 우군한테서 보고가 들어왔다. 거기에 따르면 한니발은 수경지를 떠났지만 북상하지 않고 오히려 남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집정관을 선두로 한 8만 7천의 로마군은 그 한니발을 쫓아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니발은 쫓아오는 로마군과 아직 부딪혀 보지도 않았는데 로마군의 규모와 그 구성에서부터 두 집정관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마 여러 명의 포로를 신문한 결과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기병이 쉽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원에서의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로마도 한니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평원이 많은 풀리아 지방에 들어간 것이다. 적의 2배나 되는 8만 명의 보병 전력이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로마 중무장 보병의 용맹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추격하는 로마군한테서 달아나듯 남하를 계속하고 있던 한니발 군대는 오판토 강이 아드리아해로 흘러드는 근처에 펼쳐진 평원까지 와서 행군을 멈췄다. 그리고는 당장 이 강 근처에 있는 칸나이 마을을 습격하여 점령했다. 칸나이는 로마가 동맹국 곳곳에 만들어둔 식량 저장 기지 가운데 하나다. 로마 연합의 더 나은 기능을 중요시했던 로마는 동맹국 안에서의 약탈을 엄금하고 있었다. 한니발이 칸나이 마을을 공략한 것은 로마군을 자극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우선은 식량 확보가 목적이었다. 아무리 약탈에 몰두한다 해도 5만이나 되는 군대를 먹이는 것은 큰일이다. 로마의 동맹국인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은 한니발을 적대시하여 우격다짐으로 열게 하지 않으면 성문을 열지 않는다. 군량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만한 도시는 아직 하나도 없었다. 또한 카르타고 본국에서의 지원은 기원전 216년인 이 시점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스파냐에서 군량을 구하려 해도 에스파냐의 카르타고 세력은 코르넬리우스의 형제가 이끄는 로마군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먼 이탈리아까지 지원할 형편이 아니었다. 칸나이를 수중에 넣기 전에 한니발 군대는 열흘치 식량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칸나이에서 식량을 조달한 뒤에는 한니발은 더 이상 군대를 이동시키려 하지 않고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언덕에 진을 치고 거기서 로마군을 기다렸다. 한니발 군대와 10km쯤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을 때 로마군도 행군을 멈추고 거기에 진을 쳤다. 로마군 진영은 평야 한가운데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사방에 높은 울타리와 깊은 참호를 두른 본격적인 진영이었다. 10km의 평야를 사이에 두고 양군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대치하긴 했지만 손도 대지 않고 서로 누려보기만 하면서 2달 가까이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양군 모두 손을 대긴 했다. 한니발 쪽에서 2,000명 정도가 나가면 로마군도 2,000명 정도를 내보내서 응전한다. 이런 규모의 작은 충돌은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충돌이 거듭될수록 로마의 우세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 번은 로마군 희생자가 100명인데 한니발 군대의 전사자는 1,700명이나 된 적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한니발 군대의 손실은 대부분 갈리아 병사였다. 그래도 로마군 진영의 사기는 계속 올라갔다. 이런 상태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31세의 젊은이는 당구나 포커의 고수가 봉으로 점찍은 하수한테 흔히 써먹는 수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일부러 져주고 막판에 몽땅 터는 수법이다. 전투욕에 불탄 로마군이 진영을 오판토 강 왼쪽 연안까지 전진시켰다. 한니발도 당장 같은 쪽으로 진영을 이동시켰다. 양군 사이의 거리는 이제 2km밖에 채 안 되었다. 당장의 전투의 실마리가 열린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양쪽 다 진영에 틀어박힌 채 서로 노려보는 대치 상태가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로마군은 강 건너편에도 작은 진지를 건설했다. 강의 양쪽에 진영을 가짐으로써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니발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한니발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자기가 원할 때 전투를 했다. 트레비아도 그렇고 트라시메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원하는 땅으로 적을 유인했다는 점에서는 칸나이도 다를 게 없다. 하지만
한니발은 칸나이에서는 2k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로마군과 대치한 이후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나오기는커녕 작은 전투 결과에 낙심하여 움직일 수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31세의 장군은 로마군 사령관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적장의 책략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내려면 그 경계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마치 로마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은 두 집정관이 하루 교대로 총지휘를 맡은 것이 규칙적인 테렌티우스 바로가 총지휘를 맡는 날이었다. 그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자마자 로마군의 두 진영에서는 총사령관 바로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바로는 그 군대를 오판토 강의 오른쪽 연안에 집결시켰다. 그가 왼쪽 연안보다 오른쪽 연안을 선택한 것은 끝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는 왼쪽 연안에서는 적군의 기병이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연안은 땅이 울퉁불퉁하여 기병 전력이 우세한 한니발 군대에 불리할 터였다. 로마군 전체가 포진을 끝낸 것을 본 한니발은 자신도 정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로마군의 정면에 진을 쳤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로마군의 진영이 가로로 일직선인 반면에 한니발 군대의 진영은 중앙부가 불룩 튀어나온 활 모양이 되어 있었다. 그날 로마군 총사령관 바로가 생각하고 있던 전술은 이 포진만 보아도 분명하다. 중앙에 배치한 보병대의 진영이 가로로 길지 않고 세로가 긴 사각형에 가깝게 되어 있었다. 로마군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을 이용하여 적진 중앙 돌파를 노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토 강과 칸나이 마을의 배후를 에워싸는 언덕자락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진 이 지방에서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전쟁터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영 때문에 로마군의 우익을 맡은 2,400명의 기병은 오판토 강과 보병대 사이에 낀 좁은 지역에서 3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불리함을 안게 된다. 바로는 또한 전쟁터에 가득 포진한 아군 배후에 있는 작은 진영에 1만 명의 병력을 대기시켰다. 기병이 잘 견뎌내고 보병이 중앙 돌파에 성공했을 때 이 1만 명을 투입하여 전투를 단숨에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레비아 전투 때와는 전혀 다른 진영을 짠 한니발은 그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다. 전투는 우선 양군이 정석대로 각자의 정면에 있는 적과 맞서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한니발 군대의 좌익은 로마군의 우익과 중앙은 로마군 중앙의 경무장 보병과 우익은 로마군의 좌익과 맞서는 식이다. 하지만 양군에서 처음 접촉한 것은 활 모양의 진영을 이루고 있던 한니발 군대의 갈리아 용병과 로마군의 경무장 보병이었다. 이 싸움에서 양군의 격돌은 처음부터 로마의 우세 속에 전개된다. 이것을 본 바로는 보병대 지휘를 맡고 있던 전직 집정관 세르빌리우스에게 중무장 보병대를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로마의 보병 전체가 육박해오자 갈리아 용병으로 구성된 한니발의 전위부대는 후퇴했다. 가운데가 불룩한 활 모양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활 모양으로 바뀌었다. 로마 보병대의 중앙 돌파에 되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시키기 위해 만든 활 모양의 진영이 효과를 발휘하여 갈리아 병사들은 후퇴하면서도 여전히 견디고 있었다.
보병전에 이어 좌우 양쪽에서 기병들끼리의 전투도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3배 가까운 전력을 가진 한니발 군대의 좌익이 로마 집정관 아에밀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기병에 대해 처음부터 우세를 보였다. 로마 기병은 강변 쪽으로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분전했다. 로마군의 우익을 막고 있는 이들 기병 중에는 로마 귀족의 자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사관 후보생들이다. 한편 집정관 바로가 이끄는 동맹국 기병으로 구성된 좌익은 누미디어 기병과 수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인지 제법 선전하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잘 싸웠다. 그동안 중앙에서는 로마군 보병의 맹공을 받은 한니발의 갈리아 용병들이 완전히 침착성을 잃어버렸다. 기세가 오른 로마 보병은 경무장 보병과 중무장 보병이 한 덩어리가 되어 계속 후퇴하는 적을 열심히 추격했다. 바로 이때 지금까지 계속 후퇴만 하던 갈리아 병사들이 방어를 그만두고 좌우로 나뉘어 전선을 이탈했다. 이리하여 로마군 중무장 보병은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한니발 군대의 중무장 보병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한니발 원정에 따라온 정예인 만큼 한니발 군대의 중무장 보병은 숫자로는 2만밖에 안 되지만 7만 명이나 되는 로마군 보병의 맹공을 잘 견뎌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무장 보병끼리의 격돌이 이제 분명히 로마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반면 기병끼리의 전투는 한니발 쪽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집정관 아에밀리우스가 이끄는 2,400명의 기병은 강을 등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6,000명에 이르는 적군 기병에게 포위되어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강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쫓아온 적을 뿌리치고 건너편으로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던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말을 잃은 아에밀리우스는 지휘할 기병대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군 중무장 보병들 틈에 뛰어들어 계속 싸웠다. 집정관 바로가 지휘하고 있던 동맹국 기병 4,800명도 초기에는 선전했지만 승마술이 뛰어난 누미디아인에게는 결국 당해내지 못했다. 이 좌에게는 패주의 장애가 되는 강도 없었다. 추격해오는 누미디아 기병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쏜살같이 달아나는 방법뿐이었다. 로마군 중무장 보병과 하니발 군대의 정예부대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앙에서는 로마군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과는 관계없는 차원에서 한니발의 전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니발의 정예부대가 계속 밀리면서도 로마군 중무장 보병의 맹공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 전선을 이탈한 것처럼 보였던 갈리아 병사들과 경무장 보병들이 되돌아와 기병이 격퇴당하여 비어버린 로마 보병대의 양옆으로 다가온 것이다. 바로 그 뒤를 이어 로마군 우익의 기병을 격퇴한 한니발의 좌익 기병도 로마 보병대의 배후로 돌아왔다. 한니발이 생각한 포위 작전은 집정관 바로가 이끄는 로마군 기병을 멀찌감치 쫓아버린 누미디아 기병이 전쟁터로 돌아왔을 때 완성되었다. 7만 명의 로마 보병은 5만 명의 한니발 병사들에게 마치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멋지게 사방을 포위당해 버렸다. 로마 연합의 핵심을 이루는 시민병들이다.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해서 당장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병사들이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투가 모두 그랬듯이 한니발의 로마군 포위 작전은 곧 섬멸 작전이었다. 중무장 보병대를 지휘하고 있던 지난해 집정관
세르빌리우스가 전사했다. 말을 잃고도 부하들과 함께 싸우는 쪽을 선택했던 집정관 아이밀리우스도 전사했다. 독재관 파비우스의 보관을 지낸 미누티우스도 전사했다. 기병이나 중무장 보병으로 참전한 80명의 원로원 의원도 거의 다 전사했다. 극소수만이 한니발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목숨을 건졌다. 칸나이에서는 포위작전에 완벽했듯이 선멸작전도 완벽했다. 그것은 한니발이 적의 주력, 즉 로마 군단의 정예인 중무장 보병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실현되었다. 보로가 된 것은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못해 작은 진지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1만 명의 병사들 뿐이었다. 이날의 총사령관인 집정관 바로는 기병 50기만 이끌고 칸나이에서 산길을 따라 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나 들어간 곳에 있는 로마의 식민도시 베누시아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보병 4,000명과 기병 200명은 칸나이에서 북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카노사까지 도망쳤다. 그들 중에는 19세가 된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도 끼어 있었다. 트레비아 전투가 끝난 뒤 에스파냐로 파견된 아버지가 아이밀리우스에게 아들을 맡겼기 때문이다. 젊은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뛰어난 전술을 접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집정관과 장교들이 베누시아와 카노사로 도망친 것을 알고 패잔병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을 전부 합해도 1만 명이 채 안 되었다. 옛사람들의 기록을 믿는다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쪽의 희생자는 무려 7만 명에 이르렀다. 승리한 한니발 쪽의 전사자는 불과 5,500명, 그 가운데 3분의 2는 갈리아 병력이었다. 그 역사 전체를 조감해 보아도 로마가 이런 참패를 맛본 것은 이 칸나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전사자한테서 빼앗을 가치가 있는 물건을 빼앗는데 이튿날 하루를 꼬박 소비했는데도 다 끝나지 않을 정도였다. 한니발이 승리를 알리기 위해 카르타고 본국에 보낸 그의 동생 마고는 죽은 로마 병사들의 손가락에서 빼낸 금반지를 본국 요인들의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고 한다. 로마 시민에게 금반지는 결혼반지가 아니라 도장이었다. 그래서 모양도 크고 묵직하다. 이런 반지가 수만 개나 쌓이면 얼마나 높은 산이 될지 나로서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 로마는 완패의 소식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집정관 바로가 패잔병을 모아서 수도로 돌아가자 원로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성문까지 마중 나와서 노고를 위로했다. 전사자들의 유가족이 상을 입는 기간은 평소의 1년에서 30일로 제한되었다. 테렌티우스 바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의 조기 결전론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패전을 지휘한 사람이 모두 평민 출신 집정관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귀족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른 민족은 걸핏하면 포로 로마노에 모여 위정자들에게 항의했지만 그때의 로마에서는 이런 현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처럼 나쁜 소식은 잇따라 날아드는 법인 모양이다. 칸나이에서 전사한 이들에 대한 애도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로마의 갈리아 땅에서 두 개의 군단이 괴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 해에 로마는 한니발의 활약에 용기를 얻어 봉기한 갈리아인을 진압하기 위해 법무관 포스투무스가 이끄는 2개 군단을 포강 유역에 파견했다. 하지만 이 2개 군단이 갈리아 병사들을 추격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군대 전체가 한꺼번에 숲속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갈리아인은 숲속길을 따라 나 있는 나무를 미리 베어내고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세워두었다. 갈리아군을 따라 숲속에 들어간 로마군의 머리 위로 미둥이 잘린 채 서 있던 나무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로 떨어져 내려왔다. 2개의 군단 8,600명은 대부분 쓰러진 나무에 깔려 꼼짝 못하고 있다가 숨어있던 갈리아 병사들의 습격을 받고 죽어갔다. 병사들이 습격을 받고 죽어갔다. 얼마 안 되는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법무관 포스투무스도 병사들과 운명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로마는 며칠 사이에 통틀어 8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잇따라 잃은 셈이다. 믿음이 깊은 로마 시민들의 심경을 고려한 원로원은 신탁을 청하는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신탁을 받기 위해 그리스의 델포이로 간 것은 나중에 제2차 포에니 전쟁사를 쓰게 된 원로원 의원 파비우스 픽토르였다. 이따른 흉보에 로마인이 얼마나 동요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다. 한편 칸나이의 한니발 진영은 완승을 거둔 날 밤에는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고 한다. 장교들은 저마다 한니발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로마를 공격하러 가자고 진언했다. 지금 공격하면 닷새 후에는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다. 31세의 승자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로마의 붕괴는 로마 연합의 붕괴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한니발은 지금 시점에서 수도를 공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한 장교는 한니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승리를 얻을 줄은 알고 있지만 그 승리를 활용할 줄은 모르는군요. 한니발도 젊은 만큼 마음속으로는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견고한 방어 체제를 가진 대도시를 공략하려면 나중에 시라쿠사나 카르타고의 예가 보여주듯이 2년 내지 3년은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하루 만에 승부가 판가름 나는 전투라면 모를까 오랜 기간이 걸릴 게 뻔한 장기전이 되면 갈리아 병사들은 신용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2만 5천 명으로 줄어든 그의 휘하 병력뿐이다. 이 정도 전력으로 대도시 공략을 강행하는 것은 자멸로 이어질 위험마저 있었다. 로마라는 나라가 수도에만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한니발은 무시할 수 없었다. 로마라는 나라는 면과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맹 도시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식민 도시에는 로마 시민이나 로마 시민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라틴족 시민들이 이주해 있다. 로마 시민권 소유자인 이들은 곧 병사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동맹국 병사들이 가담하여 수도 로마를 포위 공격하고 있는 한니발 군대를 공격해 올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속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한니발은 이탈리아 침공을 결심했을 때부터의 기본 전략을 변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칸나이에서 얻은 승리도 로마 연합의 해체라는 이 기본 전략을 실현하는 데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칸나이 전투가 끝난 뒤에도 한니발은 포로를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병사로 양분하여 동맹국 병사들은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물론 한니발의 적은 로마이고 로마 이외의 이탈리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국에 전하겠다고 약속시킨 다음에 석방한 것이다.
한니발 자신도 기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다. 수도 로마를 공격하지도 않고 패잔병을 추격하지도 않은 한니발은 남쪽으로 군대를 보냈다. 칸나이의 패전으로 동요하고 있을 게 분명한 이탈리아 남부 도시들을 공격하여 로마 연합에서의 이탈을 강요하기 위해서였다.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발등에서 발끝까지에 해당하는 칼라브리아 지방 일대에서는 한두 개 도시가 저항을 시도했지만 당장 함락되었고 그 후로는 거의 모든 도시가 한니발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이 지방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 쪽에 남은 것은 메시나 해협의 면에 있는 레조뿐이었다. 가까운 시칠리아에 있는 친로마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연합은 우선 남쪽 기퉁이부터 무너져 내린 셈이다. 로마의 보다 뼈아픈 타격은 카푸아의 이반이었을 것이다. 카푸아는 이탈리아 중남부의 캄파니아 지방에서는 나폴리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중요한 도시였다. 로마는 로마에서 출발하는 라티나 가도와 아피아 가도가 교차하는 이 도시 국가에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을 부여했다. 로마 국정에 참여할 권리는 없지만 그 밖에는 로마 시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카푸아의 자치권도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로마 연합의 완전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카푸아 시민은 로마군에 참가할 의무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병과 함께 한니발에 대항해 싸워온 사람들이었다. 이 카푸아가 칸나이에서 패배한 로마를 버렸다. 동맹국 포로만 계속 석방한 한니발의 계책이 큰 열매를 맺은 것이다. 카푸아는 시민 대표를 한니발 진영에 보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단독 강화를 제의했다. 1. 강화를 맺어도 한니발 군대에 병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할 것. 2. 카푸아 영토 안에서의 완전한 자치를 인정할 것. 3. 한니발이 사로잡은 로마 시민병 포로 300명을 시칠리아 방어에 참가하고 있는 카푸아 시민 300명과 교환하기 위해 카푸아로 보낼 것. 한니발은 이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니발과 카푸아는 강화를 맺었다. 유력한 도시 국가쯤 되면 주변에 위성 도시를 몇 개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카푸아에 이어 근처의 4개 도시가 재빨리 로마에 등을 돌렸다. 로마 연합은 이탈리아 중남부에서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216년을 칸나이의 완승으로 장식한 한니발 군대는 에스파냐를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 겨울에 처음으로 천막만 둘러친 땅바닥이 아니라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인 집 안의 침대 위에서 쾌적한 수면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한니발은 기원전 216년부터 기원전 215년에 걸친 겨울을 카푸아에서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에트루리아인이 건설한 이 대도시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한니발은 31세의 작별을 고하는 동시에 로마 연합이 해체되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한니발 2300년 전의 인물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을 찾으려 해도 현대에 사는 우리가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밖에 없다. 그렇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인간성에 다가갈 수 있어도 그가 구사한 전략 전술까지는 알아낼 수 없다. 서기 1세기의 교양 있는 그리스인이었던 플루타르코스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인 가운데 알렉산드로스에 관해 쓴 사람은 플루타르코스만이 아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룩한 대원정은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고대인들을 계속 매료시켰다. 많은 역사가가 이 젊은 천재의 업적을 쓰는 작업에 도전했다. 사료도 그 당시라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2명의 기록 담당자를 동행했다. 이 두 사람이 쓴 기록을 토대로 대왕이 죽은 직후에 2명의 역사가가 전기를 썼다. 오늘날에는 알렉산드로스와 동행한 이 두 사람의 기록도 대왕이 죽은 직후에 두 역사가가 쓴 저술도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토대로 하여 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나 크루티우스 루초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전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실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왕이 죽은 지 불과 100년 뒤에 살았던 한니발에 비하면 정보의 양만 생각해 보아도 알렉산드로스 쪽이 훨씬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전략이나 전술을 기술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전문 지식이 둘 다 필요하다. 플루타르코스만이 아니라 고대 역사가들은 대부분 대왕의 업적을 찬미하는 데에만 열심이었고 그 업적이 어떻게 실행되어 갔는가를 기술하는 데에는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직접 군대를 이끈 크세노폰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한 투키디데스, 아카이아 동맹군의 기사 단장을 지낸 폴리비오스 같은 유능한 역사가가 한 사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다루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선례는 없을까 하고 선인들의 업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법이다. 한니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훗날 그가 스키피오의 질문을 받고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꼽았다. 자신도 뛰어난 장군이라고 생각했던 한니발이다.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만으로 이렇게 대답할 리는 없다. 장군으로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재능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뽑았을 것이다.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전부터 그리고 제2차 푸에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줄곧 그리스인 하나를 대동했다. 실레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측근은 이탈리아 원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다. 그는 동시에 한니발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한 저술은 당시에는 모두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다. 실레로스의 역할은 한니발에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을 읽어주는 게 아니었을까? 그 중에서도 이 카르타고의 젊은 장군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왕의 전략과 전술을 중점적으로 읽어 주었을 것이다. 나중에 대왕이라는 존칭을 받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3만 6천 명의 병력만 이끌고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으로 쳐들어갔다. 이 정도의 병력으로 그는 10만 내지 20만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 싸워서 2번이나 승리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는 10만을 헤아린 반면 알렉산드로스의 손실은 200명 내지 300명에 불과했다. 영을 하나나 2개쯤 빼먹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옛사람들은 과장되게 쓰는 버릇이 있었다지만 완승이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내는 일반인과는 달리 무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75만 명의 동원력을 가진 이탈리아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가려 했던 한니발의 관심은 더욱 강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알렉산드로스는 18세 때에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군대에 참가하여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을 상대로 카이로네아 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에서 그는 기병대 지휘를 맡았다. 마케도니아 군과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은 병력에서만은 대등했지만 이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를 결정한 것은 마케도니아 기병의 활약이었다. 고대에는 그리스도, 로마와 마찬가지로 중무장 보병이 군의 주력이었다. 중무장 보병대를 구성하고 있던 병사들이 중상류층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카이로네아 전투에 참가한 마케도니아 군도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10대 1이었다. 기병을 직접 지휘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결정지음으로써 젊은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게 아닐까? 그로부터 2년 뒤 드디어 동방 원정을 떠날 때 그의 전력은 보병 3만 1천에 기병이 5천이었다.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6대 1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기병의 전투력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중무장 기병까지 고안해냈다. 알렉산드로스 예찬으로 가득 찬 역사책을 그냥 읽으면 신의 재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따금 전략과 전술에 관련된 기술이 떠오른다. 적의 측면에서 공격했다거나 배후로 돌아갔다는 따위의 기술이 그것이다. 또한 5배의 전력을 가진 적과 싸운 이수스 전투를 기술한 부분에서는 전황전개를 목격한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군대의 주력이 중무장 보병임을 알면서도 지금은 기병으로 승부를 지을 때라고 판단했다는 기술까지 나온다. 마케도니아의 이 젊은 장군은 기병이 갖는 기동력을 구사하여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군 전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의 주력 부대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그때까지의 전투는 보병은 보병끼리, 기병은 기병끼리 싸우는 것이 정석이었다. 기병의 기동성이 활용되는 것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때 정도였다. 이런 전법에서는 양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대량의 병력을 싸움터에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대제국 제왕의 힘이라고 믿었던 다리우스가 1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수스 전쟁터에 투입한 것은 결코 알렉산드로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수스 전투 이전에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와 대결한 것은 이수스가 처음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출현하기 전의 전투는 덧셈식 전투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쪽에는 대군을 투입할 이유가 있었다. 마케도니아의 젊은이는 종래의 이 같은 전투 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알렉산드로스에게는 보병도 기병도 전쟁터라는 장기판 위에서 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말이었다. 그는 적의 보병에 대해 기병을 투입하거나 보병대를 기병과 싸우게 했다. 귀족 출신이 많은 기병의 자부심을 존중하는 것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자기 군대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그가 이긴 요인이었다.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 자기 군대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승리를 거두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전쟁터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전투는 격동의 상태다. 따라서 전쟁터에서의 모든 행위는 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알렉산드로스는 전쟁터 밖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할 줄도 알았다. 그는 이수스에서 완패한 다리우스를 너무 멀리까지 추격하지 않았다. 내륙으로 도망친 다리우스 왕은 내버려 두고 우선 지중해 연안 지방을 제압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스에서의 보급로 확보는 적지에서 싸우고 있는 알렉산드로스에게는 방치할 수 없는 과제였다. 또한 가우가멜라에서 다시 다리우스한테 이긴 뒤에도 그를 추격하기보다는 바빌로니아나 수사 및 페르세폴리스 공략을 우선했다. 다리우스를 추격할 준비에 들어간 것은 이런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수중에 넣은 다음이었다. 전투에서 대승한 뒤에도 패주하는 적을 너무 깊이 추격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공격하여 전투에서의 승리를 확고한 것으로 만드는 알렉산드로스의 방식은 36,000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동방에 쳐들어간 그의 군대를 대폭 증강시켰다. 동쪽으로 나아갈수록 그의 군대는 점점 그리스 색채가 옅어진다. 행군 도중에 현지 주민들이 병사로 가담하여 병력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알렉산드로스의 전략 전술은 모두 한니발의 방식과 그대로 겹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마지막 항목은 로마 연합의 해체를 중시한 한니발의 관심을 더욱 강하게 끌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한니발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나 그 밖에 전제 군주제에 익숙한 오리엔트의 백성이 아니었다. 로마와 거의 대등한 동맹관계를 맺고 사회 간접 자본에 의한 로마화로 말미암아 로마인과는 경제적으로도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의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이었다. 한니발이 알렉산드로스를 배운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한니발과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적의 허를 찌르거나 책략을 꾸민 적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인과 카르타고인이라는 민족성의 차이가 아니라 알렉산드로스와 한니발이라는 개인의 성격 차이로 돌릴 수밖에 없다. 호메로스의 영웅들 가운데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고귀함과 용감함이지만 책략과는 인연이 없는 아킬레우스였다. 한니발이 좋아한 영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묘한 계략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킨 오디세우스가 좋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교모하게 고안된 전략 전술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성격에 맞지 않으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기질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법이다. 기원전 4세기의 아킬레우스는 야습조차도 하려 들지 않았지만 한니발은 기원전 3세기의 오디세우스였다. 한니발은 유기적으로 전투를 전개하려면 기병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렉산드로스한테서 배운 게 분명하지만 그런 한니발에게 4번이나 계속해서 패배를 맛본 로마인은 왜 기병력을 증강하려 하지 않았을까? 기병의 기동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증강하고 싶어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없었을까?
로마는 티치노 전투에서 이미 한니발의 기병력이 우세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의 기병전에서 패배한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원로원에서 이 점을 보고했다. 또한 트라시메노에서 패배한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도 남아하는 한니발을 뒤쫓기로 결정했을 때 리미니에 있는 동료 집정관 세르빌리우스에게 기병대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로마 사령관들은 한니발이 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기병력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기병력의 증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공화정 로마의 군대 구성이다. 당시 로마군의 주력은 중무장 보병이었다. 중류와 상류 계급에 속하는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무장 보병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것이다. 공화정 로마의 정신은 이 중무장 보병에 구현되어 있었다. 이 중무장 보병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공화정 로마의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 기병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중무장 보병을 기병으로 바꾸면 로마인은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다. 또한 500년 전부터 줄곧 중무장 보병을 군대의 주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 지금까지 줄곧 유효했던 것을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당시 로마에 기병이 적었던 사정을 들 수 있다. 지중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병을 모으려 해도 전력이 될 수 있는 기병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탈리아에는 아펜니노 산맥 주변의 산악지대에 말 산지가 조금 있을 뿐이었다. 기병은 말 산지에서만 배출된다. 과학의 창시자인 그리스인이나 공학의 천재인 로마인이 생각해내지 못한 게 의아할 정도지만 고대인들은 등자를 알지 못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도 고대 의학의 대성자인 갈레노스도 오랫동안 말에 올라타고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있었기 때문에 우열이 생긴 다리를 기사의 직업병이라고 말했다. 고대 기사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안장만 놓은 말에 걸터앉아 등자라는 받침대도 없이 두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였다. 축 늘어진 말로는 말 옆구리를 걷어 찰 수는 있다. 따라서 등자가 없어도 말을 타고 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려면 말 등에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등자가 필요한데 등자가 없는 이상 두 다리로 말 옆구리를 힘껏 조여서 몸을 말 위에 고정시키는 특수한 기능이 필요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습득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기병이 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타고 산야를 뛰어다니는 말 산지의 출신자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집의 자제뿐이다. 로마의 세제에서 소유 재산이 가장 많은 제1계급의 기병이 할당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병력 증강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전제군주이었던 마케도니아나 용병 제도를 채택한 카르타고가 기병력 증강에 유리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설 때 북쪽의 트라키아에서 많은 기병을 징집했다. 한니발은 지중해 세계의 기마 민족으로 유명한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에서 용병을 모집하면 되었다. 로마군이 시민군 체제에서 벗어난 뒤에도 로마는 중무장 보병을
군의 주력으로 삼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그 때문에 기병을 어떻게 증강할 것인지는 항상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누미디아와 더불어 지중해의 또 다른 기마 민족인 갈리아인들 중에서 휘하 기병을 모집했다. 하지만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갈리아인은 한니발 쪽에 붙어 있는 로마의 적이었다.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배워서 기병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니발은 지중해 세계의 기마 민족인 누미디아와 갈리아인을 둘 다 자기 군대에 가담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로마의 기병력 증강은 이처럼 2중, 3중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칸나이에서 완패한 뒤에도 다시 14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알렉산드로스의 제자인 한니발의 제자가 출현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덧붙여 말하면 등자는 서기 11세기에야 이르러서야 겨우 보급된다. 기사가 중세의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등자가 출현한 덕분이었다. 여기까지가 제3장 끝입니다. 감사합니다.